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9월 15일 첫 영상인데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신 마음 늘 가슴속에 새기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답고 따뜻하며 건강한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만이라도요. 지금 현재 정부가 주는 이 분노를 잠시 잊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준석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신세가 참 처량하죠. 국민 스트레스 유발자 대국민 사기를 친 이준석이 아직도 정치판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준석의 이상한 행보, 의심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지금 현재 정치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오얏나무 아래서 가끈을 고쳐 매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괜히 살 일을 하지 말아라.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 오해가 비록 우연일지라도 이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애써 인과성을 부여하면서 의심을 하기 마련이죠. 지난 5일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공천 과정에서 개입했다라는 내용으로 뉴스 토마토가 보도를 하는 바람에 여의도가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준석이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준 것뿐일 수도 있다. 공천 개입이라 보기에도 완결성이 떨어진다. 라면서 쉴드를 쳤고요. 다들 그 말의 의도가 뭘까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었죠. 주지하다시피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죠. 그리고 친당을 차리고 제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을 증오하는 것을 항상 표출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자 사람들이 뭔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요, 그 텔레그램 문자를 본 의원이 A, B 중 그 A가 나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혹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만큼은 유독 거친 언어가 아니라 약간 쉴드하고 애써 언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준석이 뭔가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들리기도 했었고 그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쪽의 호사가들이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추천하는 그 특검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죠. 별로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야6당이 아니라 야 5당으로 움직임이 있었고 개혁신당만큼은 별개로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려는 뜻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들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준석 본인은 물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충분히 의심을 가져볼 만한 대목이기도 하죠. 이준석이 10년 넘게 여의도 정치 양아치로 기웃기웃 거리면서 이번 총선에서 드디어 의원 배지를 달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준석이 선명함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성상납 무혐의가 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준석이 가지는 그런 거짓 이력들이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다해서 쉴드를 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9월 6일에 금요일에 6시 43분에 이준석의 성상납 무고죄 무혐의에 대해서 강신업 변호사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9월 5일 전날 목요일에 이준석의 성상납
무혐의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데 이 결론을 미리 이준석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선의 조언일 수도 있다.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시점을 보면 왠지 맞아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대전 룸살롱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에서 중간 과정이 조금 황당하기 그지없죠. 7억 각서는 성상납에 대한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성매매 여성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된 성매매 여성은 동석한 적도 없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하죠. 충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왜 하필 이준석이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직접적인 공천 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후에 이런 무혐의 결정이 났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소위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진 것 같다, 찝찝하다라는 뒷말을 남기기에는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터진 것에는 윤한 갈등 제5라운드가 다시 전개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 문제의 텔레그램 문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2년에 김영선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갑자기 창원으로 보궐선거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되죠.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신당을 차렸을 때 김영선 의원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내용들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 컷오프, 그 지역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했죠. 김영선이 원래 의창에서 출마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습니다. 경남 김해갑으로 가라라는 문자죠. 그리고 김해갑으로 갔을 시에 대통령실에서 지역 발전에 대한 맞춤형을 제시해 주겠다라는 추가 문자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게 조언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고, 거부했다간 어차피 경선에서 배제될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출마지를 경남 김해갑으로 옮겼습니다. 경남 김해갑은요, 노무현 봉하마을 있는 곳이라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가 지역구로 옮겨라 해서 김해갑으로 갔는데 김영선이 공천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 컷오프 누가 시켰을까요? 한동훈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갑자기 경선도 못하고 컷오프가 된 것은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의 결정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보수 패널 중에 한동훈이 김영선이 받았다는 문자를 알고 일부러 컷오프해서 용산과 대립각을 세워서 일단은 이 국민의힘이 내 권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상당히 신빙성 높은 분석이기도 하죠.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김건희가 보낸 사람을 한동훈이 쳐낸 꼴이 돼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의 갈등은 그 문자 일십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방법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말이죠. 김영선 의원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공천이 탈락된 상황에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쉴드를 쳤지만 국민의힘 한동훈의 지도부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용산에 대한 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한동훈인데 무조건 내치자니 보수 자체가 공멸할 수도 있어서
용산은 소리 없이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튼 보수의 분열과 괴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 지금까지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 딱 그 개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이런 민감한 시기에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기존 지지자들마저 떠나가게 만드는지, 혹시 한동훈의 체제가 무너지면 다시 국힘당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열의 아가리로 보수 정당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오고 싶다고 한들 손을 잡아줄 의원이 몇이나 될까요? 정치는 무슨 IQ나 학벌로 하는 게 아니죠. 진정성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지금까지 속여왔던 이준석, 화면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성상남 무고죄 이후에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준석에 대해서 하버드 학력 처음부터 다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전 세계 10억 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트워크, 소셜미디어, 거기서 지금 계정을 삭제하고 사라졌습니다. 본인의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라면서 본인의 입으로 링크드인을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삭제를 하고 사라졌다라는 거죠. 10억 내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준석의 복수 전공이 허위다라는 것을 방송했던 타 유튜브에서 이준석은 경제학을 전공한 적이 없다. 이준석은 복수 전공을 한 적이 없다. 이준석은 이와 관련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라는 말로 7개 정도의 이준석으로부터 고소건이 있었었는데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윤 TV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에서 이준석의 하버드 복수 전공은 거짓이다. 대국민 사기. 제2의 신정아 사태다. 복수 전공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제학을 두고 이준석은 경제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등등등. 이준석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2023년 5월까지도 빠락빠락 우기면서 본인이 경제학, 컴퓨터 사이언스, 복수 전공이다 라면서 선거 공보물 3번을 썼죠. 최근에 네이버 프로필에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조차도 거짓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언증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은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주변에 기대가 높은 경우, 하버드 복수 전공, 우와, 젊은 천재가 왔네.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거짓말로 포장하여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잘못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경제학도 복수 전공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 경제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복수 전공. 그리고 두 번째 복합 전공.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한 사람도 아마 전 세계에 단 한 명. 그것을 대한민국에 보유하지 않았을까. 그 보유한 사람이 이준석이다. 라는 말이죠. 공상허언증. 혹은 병적 거짓말이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1891년에 그 안톤 델브리크 박사가 처음으로 설명한 증상이기도 한데요. 이 공상허언증은 소설 속 주인공인 리플리에서 유래해서 리플리 증후군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죠.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은요, 실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버드의 복수 전공, 하버드에서 공부한 미국의 똑똑한 청년, 그래서 정치판에 누구보다 더 쉽게 그래서 대표적인 음서 정치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의식적으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죠. 하버드 학생증 흔들고 있고 허풍이나 과장이 심한 것과는 달리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의 거짓말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싹 다 잡아놓을 거야, 뭐 깜빵 보낼 거야. 영상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컴퓨터 사이언스와 이코노믹스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안 된다느니 무슨 뭐 제 지도 교수에게 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다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 제발 감옥 갔으면 좋겠고 보낼 겁니다.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요. 선거 나오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얼마나 센 건지 몰라가지고 지금 저 슈퍼챗 한 몇십만 원 벌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거 다 뱉어내고 나중에 감옥에 전문할 겁니다. 밝은 세상에 오면은. 지금 뭐 믿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흥분한 듯한 이준석이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싹 다 깜빵을 보내겠다라면서 본인의 그 성적을 막 올리고 있는데, 본인이 1,000원 덫에 본인이 잔인하게 걸려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보는 학자도 있고요, 망상 장애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정신질환이다 라기보다는 증상의 일종이다 라는 거죠. 내면의 자기애가 부족하고 열등감에 시달리지만 과도한 성취욕을 가진 사람이 이런 리플리 증후군에 휩싸이기 쉽다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죠. 그러다가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 장학생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따라할 수가 없네. 그래서 겨우 끄적끄적 거렸던 게 중국어 8, 9과목 공부하면서 대학교 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경제학도 한번 끌적끌적 거려보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전공을 이수해야 되는 과목에 택도 없이 부족한 수의 성적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적표에 해석으로는 C- 이상 받은 게 한 17과목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자기의 스스로의 그런 실력에 이제 스스로의 실력에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다가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상상 속에서 스스로 그려온 신분과 성격, 인품을 만들어서 착각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도한 허상이다라는 거죠. 이 리플리 증후군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대부분 치료가 안 됩니다. 이미 허구의 세상에서 높은 성취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본인이 취한 현실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의 현실이 뭘까요? 자신의 자아가 무너질까봐 계속 거짓말을 하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복수 전공이 들키니까, 아니니까 10억 내기로 전략적 봉쇄수를 썼다가 무혐의가 막 나요. 그러다 보니까 조인트 컨센트, 복합 전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합 전공과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은 굉장히 다르죠. 에드워드 글로스 교수님이 본인의 지도 교수라는 말까지 하고 있고, 이거 방치하면 문제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면요, 뭐 살인도 서슴지 않고 자살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증상이기도 한 거죠. 최근에는 성상납 무혐의가 나자마자 또 다른 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데, 이준석이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한 대통령이 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관련된 수사가 끝내고 나니까 이제 미친 발언을 해대고 있는데요. 성상납 무고죄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항소장을 제출을 하셨죠.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고, 곳곳에서는 무혐의가 났는데요. 아직 김영윤과 이준석 간의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지금 경찰 조사는 1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진정성이 없으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